1979년 부산의 한 외딴 요양원. 40세의 여인이 폐결핵으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때 수십 편의 영화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은막의 스타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남자조차 없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기꺼이 살인미수라는 중범죄를 뒤집어쓰고 전과자의 낙인을 감수했던 여인. 그러나 그 맹목적인 희생의 대가는 처참한 배신과 가난, 그리고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부와 권력을 쥔 특권층 남성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후 싸구려 술집 마담을 전전하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 여배우의 이름은 방성자다. 그녀는 왜 자신의 빛나는 경력과 자유를 모두 던져 파멸의 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1970년대 대한민국의 뒤틀린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었을까? 1939년에 태어난 방성자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를 거쳐 1960년 영화 애수에 젖은 토요일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했다. 1960년대의 충무로는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중은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과 비극, 그리고 로맨스를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달랬다. 방성자는 당시 주류를 이루던 청순 가련형 여배우들과는 다른 궤적을 그렸다. 그녀에게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동시에 묘하게 관능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독보적인 매력은 시대의 변화를 갈망하던 대중의 기호와 맞아떨어졌고 그녀는 데뷔 직후 단숨에 주목받는 스타로 떠올랐다. 5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출연한 그녀는 당대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이 극장 간판에 걸리면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스크린 속 그녀의 당당한 눈빛과 패션은 수많은 여성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카메라 밖의 현실은 스크린 속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의 강력한 통제 아래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소수의 재벌과 특권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부유층을 넘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다. 병역 의무는 서민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족쇄였지만 특권층 자제들에게는 돈과 인맥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성가신 절차에 불과했다. 불법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행을 저질러도 뒷돈과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부패한 권력의 비호 아래 그들에게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허술한 그물이었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연예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시 사회에서 여배우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예술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력자와 부유층 남성들의 은밀한 오락거리나 소유물로 치부되는 경향이 짙었다. 여배우들은 권력의 심기나 재벌의 후원에 따라 캐스팅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대중 앞에서는 여신으로 추앙받았지만 보수적인 가부장제와 계급주의가 팽배했던 사회 이면에서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났다. 얽힌 남성이 누구든 간에 그는 가벼운 처벌이나 도덕적 면죄부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면 여성 배우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대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타락한 여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방성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런 가혹한 이중잣대와 구조적 폭력이 일상처럼 용인되던 시대였다. 30대에 접어든 방성자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젊은 신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 이면의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녀를 정서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었다. 바로 그 시기, 그녀의 삶에 한 남자가 등장한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후계자인 함 씨였다. 두 사람의 만남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은밀히 감춰져 있었으나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상류층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는 불안정했던 방성자의 마음을 강하게 파고들었다. 함 씨는 단순한 부유층 자제가 아니었다. 그는 당시 공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으나 그의 일가가 군 고위층의 뇌물을 바치고 그를 당번병으로 빼돌린 상태였다. 특권층에 썩어빠진 정경유착과 병역 비리가 어떻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무이탈을 묵인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게다가 그는 이미 미국의 합법적인 아내와 가정을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 모든 사실은 방성자에게도 곧 알려졌으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 감정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었다. 그녀는 이 위험하고도 파괴적인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남성의 사랑을 연기했던 그녀였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남자의 위태로운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울 마포구 하수동에 위치한 방성자의 자택에서 비밀스러운 동거를 시작했다. 군무를 이탈한 재벌 이세와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벌이는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나날이었지만 방성자에게 그 집은 세상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사랑의 성체였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그 견고해 보이던 환상은 1972 년 겨울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산산조각 나게 된다. 1972 년 1월 14일 새벽 2시 뼈를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서울 마포구 하수동의 고급 주택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 고요한 시간, 방성자의 2층 양옥집 담장을 넘어 낯선 그림자 하나가 숨어들었다. 30대의 빈집털이범 권 씨였다. 그는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다. 당시 인기 절정의 여배우가 살고 있던 집이었기에 훔칠 만한 귀금속이나 현금이 많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범행이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물건을 뒤지던 침입자의 발소리는 적막한 집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이 불청객의 방문은 단잠에 빠져 있던 방성자와 그녀의 은밀한 연인 함 씨를 깨우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낀 두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다. 정당 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함 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그는 군복무 중 부대를 이탈해 숨어 지내던 탈영병 신분이었다. 게다가 그가 방성자의 침실에 숨겨두고 있던 무기는 일반적인 호신용 가스총이나 사냥총이 아니었다. 미군 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45 구경 콜트 권총과 실탄이었다. 특권층이었던 그의 일가족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에서 밀반입해온 민간인은 결코 소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였다. 어둠 속에서 침입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함 씨는 총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방가쇠를 당겼다. 고막을 찢는 듯한 엄청난 총성과 함께 매캐한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45 구경 권총에서 발사된 묵직한 탄환은 침입자 권 씨의 복부를 관통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권 씨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치명상을 입은 침입자의 신음소리, 바닥으로 번져가는 붉은 피, 그리고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매연 앞에서 방성자와 함 씨는 경악했다. 단순한 절도 사건이 순식간에 총기 사고를 동반한 살인 미수 사건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총소리는 조용했던 새벽의 주택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웃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도둑 앞에서 함 씨는 극심한 패닉에 빠졌다. 경찰이 들이닥쳐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는 순간 그가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 군무이탈, 총기 불법 소지, 살인 미수, 그리고 유부남으로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재벌 2세로서 그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후계자로서의 미래는 영원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떠는 연인의 모습을 보며 방송자는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한 것이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져 오자 방송자는 함 씨를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피 묻은 권총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문을 부수듯 두드리며 들이닥친 경찰들 앞에서 핏기가 가신 얼굴을 한 방송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저를 해치려 하길래 집에 있던 총으로 쐈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아수라장이 된 집 안 풍경과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자 앞에 권총을 든 차에 서 있는 톱스타 방송자의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조사실로 연행된 방송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갔다. 총을 어떻게 쏠 줄 알았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그녀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대답했다. 과거 액션 영화를 촬영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총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해본 경험을 살려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막힘이 없었고 범행 동기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당 방위로 명확해 보였다. 경찰은 유명 여배우가 깊은 밤 침입한 흉악범에 맞서 용감하게 자신을 지켜낸 사건으로 초기 결론을 내리는 듯했다. 날이 밝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여배우 방송자, 심야에 든 도둑에게 권총 발사라는 헤드라인이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연약한 줄만 알았던 여배우가 담대하게 흉악범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대중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통쾌함마저 느꼈다. 일부 언론은 그녀를 용감한 여성이라 칭송하기도 했다. 사건 초기만 해도 여론은 방송자에게 동정적이고 우호적이었다. 정당 방위가 인정되면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방송자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형사들의 신문을 견뎌냈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고 함 씨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그녀가 이토록 맹목적인 희생을 선택한 심리적 배경에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재벌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을 이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자신이 후계자인 함 씨를 지켜주었으니 함 씨의 일가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자신을 빼내어 줄 것이라는 계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약자인 그녀가 거대한 권력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권력을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거짓말은 곧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사건의 지휘를 맡은 검찰은 경찰의 섣불린 결론에 의구심을 품었다. 담당 검사는 조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의문은 무기 그 자체였다. 범행에 사용된 45구경 권총은 쇳덩어리나 다름없는 육중한 무게를 자랑한다. 게다가 격발 시 발생하는 반동은 성인 남성조차 한 손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영화 촬영장에서
공포탄을 몇 번 쏴본 경험이 전부인 가냘픈 체구의 여배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침입자의 복부에 정확히 실탄을 명중시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한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다. 그 무거운 미군용 실탄 권총이 도대체 왜 민간인인 여배우의 침실에 있었는가? 총기의 출처에 대해 방성자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게다가 사건 현장의 혈흔 분포와 탄도 궤적을 분석한 결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종을 노리는 언론의 집요한 취재도 경찰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소 방성자의 집에 젊은 남자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목격담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방성자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거짓의 모래성이 날카로운 수사의 칼날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검찰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도 방성자는 자신이 총을 쏘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운 조명 아래서 형사들의 압박을 견디며 미리 외워둔 대본을 읽듯 사건의 경위를 반복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는 노련했다. 그는 말이나 정황 증거 대신 물리적인 사실 그 자체로 그녀의 거짓말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방성자의 연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신체적인 한계와 총기에 대한 무지까지 감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는 방성자를 조사실로 다시 불렀다. 책상 위에는 탄환을 제거한 진짜 45 구경 권총이 놓여 있었다. 쇳덩어리에 육중한 질감이 주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방성자에게 지시했다. 사건 당일 밤처럼 이 총을 직접 장전하고 방가쇠를 당겨보라는 것이었다. 방성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권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45 구경 권총은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 첫 발을 약실에 장전하는 과정부터 상당한 악력을 요구한다. 군사훈련을 받은 성인 남성조차 익숙하지 않으면 다루기 힘든 무기였다. 가녀린 여배우의 얇은 손가락으로는 그 무거운 슬라이드를 제대로 당길 수조차 없었다. 억지로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어보았지만 격발에 필요한 압력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두 손으로 쥐고 끙끙거리는 그녀의 어설픈 모습은 액션 영화 촬영장에서 총을 다뤄보았기 때문에 능숙하게 범인을 쏠 수 있었다는 그녀의 진술이 완벽한 허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이고도 초라한 순간이었다. 차가운 조사실의 정적 속에서 검사의 서늘한 일갈이 떨어졌다. 총기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느냐는 논리적인 추궁이었다. 더 이상 변명할 구실을 찾지 못한 방성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굳게 다물고 있던 진실의 둑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방가쇠를 당긴 진짜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침실에 함께 숨어있던 재벌 이세함 씨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만 것이다. 방성자의 자백 직후 수사당국은 즉각 함 씨의 체포에 나섰다. 은신처에 숨어있던 그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엄청난 범죄 사실들이 낱낱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함 씨는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방성자의 집에 숨어 지내던 탈영병이었다. 더구나 범행에 사용된 45 구경 콜트 권총은 그의 친형이 미국에서 몰래 들여와 건네준 불법 밀수 무기였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197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건이 미친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짊어져야 할 신성하고 무거운 의무였다. 그런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쥔 재벌가의 후계자가 군무를 이탈한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반입한 미군용 총기를 은닉하고 심지어 민간인을 향해 발포까지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특권층에 썩어빠진 도덕성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대중은 재벌가의 아나무인격 행태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곧 엉뚱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막강한 권력과 자본의 보호를 받는 함씨 대신 대중과 언론의 가장 날카로운 비난은 가장 약한 고리인 방송자에게 쏟아졌다. 사건 초기 흉악범에 맞서 용감하게 총을 쏜 여배우라며 찬사를 보냈던 언론들은 태도를 돌변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이자 중범죄자를 집에 숨겨준 어리석고 타락한 여자로 전락했다. 신문 지면은 연일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가부장적 윤리관이 강하게 지배하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유부남과의 동거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대중은 재벌 2세가 저지른 군무이탈이나 살인미수라는 본질적인 중범죄보다 인기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과 도덕적 타락에 훨씬 더 자극적으로 반응했다. 남성 권력자인 함씨는 부유층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며 상대적으로 유순한 시선을 받은 반면 여성인 방성자는 철저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었다. 대중의 관음증과 언론의 상업주의는 그녀의 삶을 철저히 발가벗겼고 그녀가 이룩했던 영화배우로서의 모든 성취는 불륜녀라는 주홍글씨 아래 무참히 짓밟혔다. 법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성자는 범인 은닉 및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함씨는 살인 미수와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방성자는 감옥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남자가 막강한 가문의 힘을 빌려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자신의 어리석은 희생이 적어도 그 남자에게만큼은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류층의 잔혹한 꼬리 자르기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차가운 배신이었다. 1972년 초여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른바 방성자 권총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서울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구름대처럼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한때 레드카펫 위에서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우아한 미소를 지었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는 이제 죄수복을 연상케 하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원 호송차에서 내려야만 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군중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수치심과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대중의 시선은 더 이상 은막의 스타를 향한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을 파탄내고 젊은 군인을 타락시킨 희대의 요부를 향한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법정의 차가운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이미 세상은 그녀를 철저하게 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법정 안의 풍경은 그 자체로 1970년대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지독한 불평등과 계급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두 사람의 처지는 겉으로 보기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살인 미수와 군무이탈, 총기 불법 소지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이세 함씨의 뒤에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호화 변호인단이 병풍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권의 인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그의 일가족은 가문의 수치인 이 사건을 최소한의 피해로 덮기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반면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방성자의 곁에는
그녀를 대변해줄 강력한 방패가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재벌가의 솜씨 좋은 변호인단이 준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그룹의 후계자인 함 씨의 형량을 최소화하고 그에게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이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희생양은 바로 방성자였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인 군무 이탈이나 불법 무기 반입의 심각성은 교묘하게 축소했다. 대신 방성자와 함 씨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추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방성자가 함 씨보다 4살이나 연상이라는 점, 연예계라는 화려하고 세속적인 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논리는 잔혹할 만큼 명확했다. 젊고 순진한 명문가 자제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하던 중 세상 물정에 밝고 관능적인 여배우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 이성을 잃고 곁길로 샜다는 프레임이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함 씨는 철없는 피해자였고 방성자는 남자의 장래를 망친 교활한 유혹자였다. 심야의 총격 사건 역시 여배우의 집이라는 은밀하고 불건전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무기를 숨겨주고 거짓 자백을 한 방성자의 행위조차 사랑이라는 포장지 뒤에 숨겨진 여배우 특유의 허영심과 계산된 연기로 치부해버렸다. 진실의 법정은 어느새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 여성의 존엄을 난도질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다. 방성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심지어 감옥행을 자초하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남자의 측근들이 자신을 어떻게 벌레처럼 짓밟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다. 더욱 참담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함 씨가 보여준 태도였다. 한때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주는 밥을 먹으며 사랑을 속삭였던 그는 철저하게 가문의 뜻에 순응했다. 그는 변호인단의 비열한 변론 뒤에 숨어 자신을 대신해 수갑을 찾던 연인이 타락한 요부로 매도당하는 것을 묵인했다. 오히려 그는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연기하는 데 집중했다. 방성자가 겪어야 했던 가장 지독한 형벌은 법원의 선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사랑이 저들에게는 언제든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유희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다. 당시 사법부와 언론 역시 이 거대한 기망흑의 훌륭한 조연이었다. 법원은 재벌가가 짜놓은 각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제동을 걸지 않았다. 특권층의 병역 비리와 불법 무기 반입이라는 심각한 국가 기강문란 행위는 법정 안에서 점차 그 무게를 잃어갔다. 대신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와 방성자의 거짓 자술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을 더욱 무겁게 꾸짖었다. 언론은 법정에서 흘러나오는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지면에 쏟아내며 대중의 관음증에 불을 지폈다. 대중의 분노는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풍기를 문란하게 한 죄인 방성자에게만 집중되었다. 권력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고 방성자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홀로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고 있었다. 결심 공판이 다가올수록 방성자의 얼굴은 눈에 띄게 핏기를 잃어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구원해줄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그녀에게 숨이 막힐 듯 적대적이었고 한때 그녀를 향해 환호했던 세상은 이제 그녀의 파멸을 오락거리로 소비하고 있었다.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방성자는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다 짧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을 배신한 함 씨를 원망하는 말조차 입에 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체념 섞인 몇 마디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혹한 세계를 향한 무언의 항복 선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선고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1972년 재판의 최종 선고날이 밝았다. 법정안은 선고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장된 호흡으로 가득 찼다. 판사의 입에서 흘러나올 판결문은 단순히 두 남녀의 죄를 묻는 것을 넘어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권력과 약자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어떤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나 다름없었다. 긴 정적을 깨고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중의 얄팍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류층의 견고한 성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철저한 기득권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진짜 범인이자 무단 탈영병, 그리고 불법 살상 무기를 반입해 사람을 쏜 재벌 이 세함 씨에게 내려진 형벌은 징역 상외 집행유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였다. 재판부는 그가 명문가의 자제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다. 치명적인 군사무기를 밀반입하고 군무를 이탈한 중대한 범죄조차 돈으로 매수된 피해자의 합의서와 훌륭한 가문이라는 배경 앞에서는 한낱치기 어린 젊은이의 가벼운 일탈로 포장되었다. 법의 심판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도 돈과 권력은 이번에도 완벽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마법을 부렸다. 반면 방성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가혹했다. 범인 은닉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표면적인 형량 자체는 함 씨와 유사해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 담긴 사회적 형벌의 무게는 천지 차이였다. 판결문은 방성자가 유명 여배우로서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사생활로 물의를 일으켰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여 국가사법권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 했던 그녀의 어리석은 순애보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다. 방성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는 자비가 아니라 평생 타락한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선고가 끝난 직후 법정의 풍경은 이 비극의 가장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함 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경호원과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롭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감옥행을 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긋지긋한 스캔들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홀가분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뒤에 남겨진 방성자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니, 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그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방성자라는 위험한 꼬리를 완벽하게 잘라내었고 그는 다시 자신이 속한 눈부신 특권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수갑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된 함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비행기에 올라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그것은 방성자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 저버린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도피였다. 텅 빈 피고인석에 홀로 남겨진 방성자의 귓개는 방청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기자들의 무자비한 셔터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감옥이라는 벼랑 끝에 서서도 기꺼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했던 남자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가볍고 차가웠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짓밟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 같은 이기심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치소 문을 나서는 방성자의 발걸음은 쇳덩어리를 매단 듯 무거웠다. 예전 같았으면 수많은 팬과 기자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며 환호했겠지만 지금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과 싸늘한 외면뿐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철저하게 버렸다. 구치소 밖으로 나온 방성자가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자신의 평생 직장이나 다름없었던 연예계에서의 완벽한 추방이었다. 영화계는 재벌가의 눈치를 보며 혹은 성난 대중의 여론에 편승하며 방성자와의 모든 관계를 단칼에 끊어냈다. 그녀가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영화들은 모두 일방적으로 캐스팅을 취소했고 이미 촬영이 끝난 작품들은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그녀의 분량을 통째로 편집해버렸다. 영화 제작자들과 감독들, 심지어 어제까지 호영호재하며 친분을 과시하던 동료 배우들조차 그녀와의 연락을 피했다. 불륜녀이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여배우를 기용하는 것은 곧 흥행 실패를 의미하는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쥔 재벌가의 심기를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방성자는 하루아침에 수십 편의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던 톱스타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불길한 존재로 전락했다. 연기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그녀에게 영화계에서의 퇴출은 곧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했다. 모아둔 재산조차 넉넉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전성기 시절, 번 돈의 대부분은 화려한 품위 유지비로 쓰였고 함 씨와의 비밀스러운 동거 생활을 유지하며 그녀의 경제적 상황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난으로 얼룩진 이름 석자와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이 남긴 깊은 내상뿐이었다. 이제 그녀가 발을 딛고 서야 할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레드카펫이 깔린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멸시와 조롱이 난무하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잔혹한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었던 은막의 여왕이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방성자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칩거하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그녀에게는 가시 돋친 비난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이름을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그녀의 품에 안겼던 그 연인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난 뒤 남겨진 것은 폐허가 된 자신의 앙상한 삶뿐이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삶은 계속되어야만 했다. 배신감에 사무쳐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베개를 적셔도 아침이 밝아오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진 돈은 빠르게 바닥을 보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화려한 연예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녀가 평범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얼굴이 너무 알려진 데다 치명적인 범죄 기록까지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그녀를 받아줄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장 비참하고 험난한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연예계에서 철저하게 추방당한 방성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피난처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이었다.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과거 은막의 스타라는 자존심은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가 밥벌이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곳은 밤의 세계, 바로 유흥업소였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노출이 심하고 천박한 옷을 입어야 했고 우아한 미소 대신 술에 취한 낯선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다. 한때 수많은 카메라 앞을 당당하게 거닐며 최고의 여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싸구려 양주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술집 구석에서 남자들의 술잔을 채우는 마담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극적인 추락은 단순히 직업의 변화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되는 참혹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흥청망청 돌아가고 있었다. 돈을 번 졸부들과 권력을 쥔 자들은 밤마다 유흥가로 몰려들었고 그곳은 욕망과 쾌락이 날 것 그대로 분출되는 해방구였다. 그 화려하고도 폭력적인 밤의 생태계 속에서 방성자는 가장 자극적이고 훌륭한 안주거리였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희대의 스캔들 주인공, 재벌 후계자를 대신해 감옥에 다녀온 타락한 여배우. 남자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돈 몇 푼이면 얼마든지 조롱하고 만질 수 있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전리품에 불과했다. 술자리에 앉은 남자들의 입에서는 서슴없이 잔인한 말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그 총 쐈다는 여배우 방성자 맞아? 재벌집 아들놈 품은 어땠어? 그래서 얼마를 받았길래 감방까지 대신 다녀왔어. 취기에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쏟아내는 모욕적인 언사들은 그녀의 가슴에 수천 개의 비수로 날아와 꽂혔다. 그들은 그녀의 불행을,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았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였던 여자를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조롱하며 얄팍한 정복감을 느꼈던 것이다. 처음에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숨죽여 울기도 했을 것이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맹목적인 사랑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물조차 메말라갔다. 당장 오늘 밤 손님에게 팁을 받아야 내일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밀린 월세와 빚을 갚을 수 있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거세해버렸다. 그녀는 점차 밤의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개조해 나갔다. 모욕적인 농담에는 더 짙은 농담으로 맞받아쳤고 자신을 조롱하는 남자들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다. 스크린 속에서 섬세한 내면 연기를 펼치던 훌륭한 배우는 이제 싸구려 술집에 가장 능청스러운 마담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 뒤에 숨겨진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어지럽혀진 술상을 치우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화려했던 과거의 자신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인지 부조화와 자기 혐오는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방성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철저한 사회적 고립이었다. 그녀가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때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줄을 섰던 영화 감독들,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의리를 과시했던 동료 배우들은 그녀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꺼렸다. 방성자라는 이름은 영화계에서 완벽한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권력의 미움을 받고 대중의 낙인이 찍힌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세상은 무섭도록 차가웠고 사람들은 잔인할 만큼 이기적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함 씨는 사건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이래 단 한 통의 편지도
일말의 죄책감 어린 사과도 보내오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채 망망대해 같은 절망 속을 표류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방성자의 얼굴에서도 젊음의 빛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밤마다 마셔야 했던 독한 술은 그녀의 건강을 무서운 속도로 앗아갔다. 그녀를 향했던 남자들의 호기심도 점차 시들해졌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녀는 더 이상 고급 룸살롱이나 번듯한 카바레에서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새로운 얼굴을 찾는 유흥업계의 생리 속에서 나이 들고 병색이 완연한 데다 한물간 스캔들의 주인공인 그녀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그녀는 서울의 변두리,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후미진 골목에 싸구려 스탠드바나 선술집으로 끊임없이 밀려나야 했다. 일당은 턱없이 줄어들었고 상대해야 하는 손님들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막노동꾼이나 취객들의 억지 술주정을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겨울이면 외풍이 매섭게 들어오는 낡고 비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누워야 했다. 땔감을 살 돈조차 넉넉하지 않아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덜덜 떨며 긴 밤을 지새웠다. 과거 수많은 스태프의 보살핌을 받으며 고급 저택에서 생활했던 기억은 이제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이 시기부터 그녀의 몸 깊은 곳에서는 치명적인 병마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사건을 겪기 전부터 앓고 있었다는 폐결핵의 징후가 열악한 생활 환경과 겹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이 밤낮 없이 이어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입에서는 시뻘건 피가 섞여 나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을 돈도 그녀를 간호해줄 가족도 없었다. 약국에서 산 싸구려 진통제와 감기약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억누르며 기침이 멎으면 다시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얼굴을 감추고 밤거리로 나서는 벼랑 끝의 생존이 반복되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아니 죽지 못해 그 비참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무렵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TV 브라운관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 우연히 전해 듣는 함씨 일가의 소식이었다. 함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재벌 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승승장구하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불법 총기를 반입하고 사람을 쏘았던 진짜 범인 함씨는 미국에서 평범하고도 화려한 삶을 살며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은 완벽하게 면죄부를 받았고 그 누구도 과거의 치명적인 범죄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는 세상의 꼭대기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를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다녀온 그녀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토록 기막힌 운명의 대비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이 사회가 얼마나 잔혹하고 불공정한 곳인지를 증명하는 서늘한 증거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녀의 맹목적인 희생은 저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뼈저린 진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방성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 거대한 체념과 짙은 허무만이 텅 빈 가슴을 채웠다. 198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며 대한민국은 경제 기적이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었지만 화려한 서울의 밤풍경 뒤편, 곰팡내 나는 좁은 단칸방에서 은막의 스타 방송자의 생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컬러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었고 화려한 쇼 프로그램과 새로운 스타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다. 거리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활기로 넘쳤다. 사람들은 미래의 풍요를 이야기하며 과거의 가난하고 우울했던 기억들을 빠르게 지워나갔다. 이 화려하고 들뜬 축제의 시간 속에서 불과 10여 년 전 은막을 주름잡았던 여배우 방성자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세상은 그녀를 까맣게 잊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방성자의 삶터는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달동네로 철저히 밀려나 있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고 귀퀴한 단칸방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었다. 한때 수십 명의 스태프에 둘러싸여 최고급 의상을 입고 화려한 카메라 조명 아래 섰던 그녀의 몸은 이제 낡고 해진 옷가지에 초라하게 덮여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몸을 혹사하던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폐결핵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당시 폐결핵은 가난한 이들이 주로 걸리는 전형적인 빈자의 병으로 불렸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약물 치료, 절대적인 안정이 필수적이었지만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밀린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나 약값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사였다. 병만은 자비가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발작적인 기침은 그녀의 앙상한 몸을 산산조각 낼 듯 흔들어 놓았다. 기침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갈 때면 그녀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섞인 가래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핏자국이 선명한 낡은 수건을 힘없이 움켜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였다. 한때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매혹적인 이목구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푹 꺼져 내렸고 당당하고 생기로 빛나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초점을 잃어갔다. 같은 동네 골목을 오가는 가난한 이웃들조차 그녀가 과거의 유명 여배우 방성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병색이 완연하고 기침을 달고 사는 피폐하고 불쌍한 중년 여성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이다. 이 치명적인 사실은 그녀를 더욱 철저한 사회적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웃들은 벽 너머로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처절한 기침 소리에 행여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병이 옮을까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단칸방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 극도로 꺼렸다. 혹여 문을 두드려 약이나 먹을거리를 건네며 안부를 묻는 인정 따위는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동네 약국이나 구멍가게에 나설 때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멀찍이 시선을 피하거나 발걸음을 돌렸다. 화려한 연예계에서 버림받고 싸구려 술집에서도 쫓겨난 그녀는 이제 가난한 달동네의 이웃들로부터도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배척당하는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견뎌내야 했다. 철저한 단절과 침묵 속에서 그녀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텅 빈 방 안에 차가운 벽돌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자신을 철저히 배신하고 버린 함씨와 권력자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조차 이 시기에는 점차 감각을 잃어갔다. 배신감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시간들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사랑이라는 허상에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대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애초에 자신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포식자들이었으며 그들만의 견고한 게임판 위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용서나 초월이 아니라 절대적인 약자가 거대한 폭력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철저한 무력감과 체념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후 파편조차 주워 담지 못한 채 허물어져 버린 한 인간의 짙은 허무주의였다.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면 단칸방의 추위는 말 그대로 살을 도려내는 듯했다. 변변한 난방비조차 없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탄 보일러 곁에서 그녀는 옷장에 남은 낡은 겉옷들을 몇 겹씩 껴입고 얇은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새우잠을 청해야 했다. 당장 쌀을 살 돈이 없어 며칠씩 맹물로 굶주린 배를 채우는 날도 허다했다. 지독한 굶주림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그리고 몸속을 파고드는 병마라는 삼중고는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켰다. 그녀의 몸집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갔고 발작적인 기침 소리는 더욱 깊고 빈번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매일 밤 그녀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고통스럽고 끈질긴 삶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주어지지 않으리라는 잔혹한 사실을 말이다. 1988년 서울은 올림픽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리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자축하는 방송이 쏟아졌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꽃놀이의 섬광이 미처 닿지 못하는 서울의 후미진 산동네 단칸방에는 시대의 거대한 그늘 아래 철저히 파묻혀버린 한 여인의 마지막 숨결이 가쁘게 흩어지고 있었다. 올림픽의 함성이 세상을 뒤흔들던 그 즈음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방성자의 방 안은 바깥의 온도와 다를 바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대로 된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는 얇은 장판 위에서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앙상하게 마른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육체를 갉아먹는 결핵균은 이제 그녀의 허파를 완전히 잠식해버렸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발작적인 기침이 시작되면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흔들렸고 그 끝에는 어김없이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와 낡은 이불깃을 적셨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라 불리며 수많은 화장품 광고와 영화 포스터를 장식했던 그녀의 얼굴은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움푹 팬 볼과 초점을 잃고 탁해진 눈동자, 핏기가 가신 채 바싹 말라붙은 입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눈부셨던 은막의 스타 방송자를 떠올리게 할 수 없었다. 죽음은 자비 없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생명력을 쥐어짜며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고통으로 뒤척이는 칠흑 같은 밤이면 얇은 벽 너머로 이웃집의 텔레비전 소리가 두런두런 넘어오곤 했다. 새로운 세대의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등장해 대중의 환호를 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화사하게 웃는 모습들이 브라운관을 채우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방송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는 자신이 서 있던 그 눈부신 자리였다. 수백 명의 스태프가 그녀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 숨을 죽였고 수만 명의 관객이 그녀의 이름 석재에 열광하며 극장으로 몰려들었었다. 레드카펫 위를 걸을 때 터지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의 섬광,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가 피부에 닿던 감촉, 그리고 그녀의 귀에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그 남자의 달콤했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눈을 뜨면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갑고 거친 방바닥의 냉기뿐이었다.
병마와 싸우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잊혀졌다는 절대적인 고립감이었다. 과거에 얽매여 과거를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함씨를 원망했고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권력자들과 대중의 잔인함을 저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다가설수록 그 모든 감정의 경랑은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남은 것은 지독한 허무함뿐이었다. 맹목적인 사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지만 그 사랑의 실체는 모래성보다 허술했고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는 그녀라는 작은 부품 하나를 망가뜨려버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깊고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자의 희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증발해버릴 수 있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삶 전체를 통해 뼈저리게 증명해내고 만 것이다. 그리고 1989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결국 운명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째 매섭게 몰아치던 한파가 잠시 주춤하고 창문 틈새로 흐릿한 햇살이 비쳐들던 오후였다. 기침마저 멎어버린 고요한 방 안에서 방송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려진 시야 너머로 낡고 얼룩진 천장이 보였다. 온몸을 짓누르던 끔찍한 통증이 기적처럼 잦아드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보았다. 무엇을 잡으려 했던 것일까? 화려했던 시절의 영광이었을까? 아니면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기를 바랐던 그 남자의 손이었을까? 하지만 허공을 가르던 그녀의 손은 이내 힘없이 방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깊은 한숨과도 같은 마지막 숨결이 갈라진 입술 사이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희미한 생명의 빛이 천천히 꺼져갔다. 한때 수십 편의 영화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수없이 연기했던 대배우는 현실의 가장 차갑고 누추한 무대 위에서 단 한 명의 관객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릴 기력 없이 메말라버린 참혹하고도 조용한 죽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뒤에도 방 안은 한참 동안 칠흑 같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이 죽음의 방벽을 넘지 못했다. 은막의 여신에서 전과자로, 술집 마담에서 이름 모를 결핵 환자로 전락하며 쉼없이 추락했던 그녀의 고단한 인생 행로는 이 차가운 단칸방 한 구석에서 영원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숨을 거둔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며칠째 방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역겨운 악취가 새어나온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였다. 굳게 닫힌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관과 방역요원들은 코를 찌르는 냄새와 처참한 방 안의 풍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낡고 더러운 이불 위에 웅크린 채 뻣뻣하게 굳어있는 시신. 그 주변에는 피를 토한 자국이 검게 말라붙은 수건과 빈 약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앙상한 미라처럼 변해버린 이 시신이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전설적인 여배우 방성자라는 사실을 짐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초라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발견된 무명 여인의 시신이 방성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언론은 다시 한번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고인에 대한 애도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성찰이 아니었다. 몰락한 여배우의 비참한 최후, 희대의 스캔들 주인공, 달동네에서 고독사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죽음마저도 가십거리로 소비하기에 바빴다. 그녀의 죽음은 10여 년 전의 권총 사건을
다시 한번 대중의 뇌리에 소환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신문을 보며 혀를 끌듯 찼다. 결국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라며 세상은 그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며 잔인한 안도감을 느꼈다. 가족도 친척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서 연간실에 차가운 철제 안치대 위에 뉘어진 방성자의 시신을 거두어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례식장에는 향냄새조차 피어오르지 않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화 한 송이, 국화 한 송이 배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과 젊음, 명예와 자유를 모두 바쳐 지켜냈던 그 사람. 재벌 이세함 씨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함 씨 일가는 거대한 재벌 그룹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방성자의 죽음은 그저 귀찮고 성가신 옛날 이야기의 한 줄에 불과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대신 감옥에 갔던 여자가 홀로 피를 토하며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단 한 번의 조문은커녕 대리인을 통한 위로금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상류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잔혹한 민낯이었다. 결국 방성자는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던 스타였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이름 없는 행여병자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 과거 그녀와 함께 일했던 영화계 인사들조차 재벌의 눈치를 보거나 구설에 오르는 것을 꺼려 장례를 외면했다. 몇몇 뜻있는 옛 동료들이 아름아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화장 비용을 간신히 마련한 뒤에야 그녀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 뼈가루로 부서질 수 있었다. 눈물 흘려주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하고 초라한 화장장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였다. 화려한 은막을 수놓았던 그녀의 삶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이름 모를 사냐에 뿌려지며 허무하게 흩어졌다. 방성자가 남긴 씁쓸한 뼈가루가 바람에 흩어진 뒤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맹렬하게 돌아갔다. 올림픽의 화려한 불꽃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폭주기관차는 멈출 줄 몰랐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는 르네상스를 맞이했고 새로운 스타들이 매일같이 탄생했다. 재벌가 함씨 일가의 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우뚝 섰다. 그 눈부신 성장과 번영의 역사책 어디에도 한때 최고급 저택에서 군무이탈병을 숨겨주며 맹목적인 사랑을 불태웠고 법정에서 눈물겨운 거짓 자백을 했으며 결국 차가운 단칸방에서 피를 토하며 쓸쓸히 죽어간 한 여배우의 비극적인 서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방성자는 그렇게 철저히 지워진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한 시대에 잊혀진 가십거리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그녀의 일생을 관통하는 비극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사랑의 눈먼 여자의 어리석은 선택과 몰락으로 보일지 모른다.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 뻔히 보이는 위험한 관계에 뛰어들었고 법정에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했으니 그 모든 참혹한 결과는 결국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매정한 비판도 가능하다. 당시 대중과 언론이 그녀에게 가했던 가혹한 마녀사냥 역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법을 기만한 타락한 여배우. 그 낙인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불평등의 구조를 완벽하게 가려버렸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방성자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촘촘하게 지배하고 있던 권력의 카르텔과 가부장제의 폭력이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재벌 이세함 씨의 행적을 보라. 그는 군복무 중에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중범죄자였고
살상용 군용 무기를 민간 영역으로 밀반입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사람의 복부를 쏘았다. 어느 하나 가벼운 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강한 자본력과 가문의 권력을 동원해 가장 무거운 책임들로부터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사법부는 이 특권층 자제에게 한없이 관대했고 언론은 그의 죄질보다는 여배우의 스캔들에 열광하며 대중의 시선을 돌렸다. 이 견고한 기득권의 담합 속에서 약자인 방성자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희생양, 완벽한 꼬리 자르기의 제물이 된 것이다. 방성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거대한 권력에 기생하려 했을지도 모르고 자신이 행한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가장 끔찍한 진실은 권력자들의 세계에서 사랑이나 의리 따위는 언제든 돈으로 계산되고 폐기될 수 있는 일회용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함 씨의 가족에게 방성자는 후계자의 앞길을 망치는 성가신 걸림돌이었고 법정에서는 훌륭한 총알바디였으며 쓸모가 다한 뒤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할 오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가 술집을 전전하며 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무관심과 침묵은 상류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산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방성자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섬뜩함을 안겨주는 이유는 이러한 불공정한 힘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은 각종 비리와 범죄 앞에서도 유능한 변호인단의 뒤에 숨어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빠져나간다. 반면 힘없는 약자들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짓눌려 모든 책임을 떠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곤 한다. 특권층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약한 자를 방패막이 삼아 위기를 모면하고 본질을 흐리는 꼬리 자르기 수법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놀랍도록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방성자의 비극은 1970년대의 과거 완료형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사회의 맨얼굴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인지도 모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의 스타가 사회적 타살에 가까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방관하고 또 무엇에 동조했던 것일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이 권력의 이기심 앞에서 얼마나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의 저울이 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기울어지는지를 우리는 방성자의 부서진 삶을 통해 아프게 확인했다. 그녀가 차디찬 단칸방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과 작별하던 마지막 순간,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사랑도, 자비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이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화려했던 여배우 방성자의 이름을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대신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버려져야만 했던 한 나약한 인간의 비극적인 생애로 다시 읽어내야 한다. 부유한 자들의 면죄부를 위해 약자가 어떻게 희생당하는지, 사회 시스템은 그 잔혹한 불공정을 어떻게 묵인하고 조장하는지 묻는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랑 때문에 감옥행을 택하고 결국 결핵으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방성자. 그녀의 쓸쓸하고 고단했던 삶을 애도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권력과 자본,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묵직한 경종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 부와 권력을 쥔 이들에게 한 여인의 인생은 그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속품이자 가벼운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한 이기심과 기득권의 견고한 방벽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은막의 스타는 철저하게 찢기고 버려져 차가운 뼈가루로 부서졌습니다. 방성자의 비극적인 생애는 단순히 과거의 자극적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과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증명서입니다. 그녀가 남긴 깊은 허무와 고통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진 자들의 잔혹한 꼬리 자르기와 힘의 논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묵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사색과 감정의 파동을 남기기를 바랍니다.